제2절 경찰 정보 활동의 실제입니다. 정보 보고서의 종류를 보면 견문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정보 상황 보고서는 상황 속보 또 속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주로 집단 시위나 사회 갈등을 전파하는 보고서인데 진행 과정에 따라서 1보, 2보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속보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해야 되니까 우선 간단한 내용만 먼저 1보로 보고하고 추가되는 내용은 또 2보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경찰 외부로도 전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판단서는 정보 대책서라고 합니다. 지휘관을 하여금 경력 동원 등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집회를 계획 중이다. 이런 첩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력 배치가 요구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면 그것이 정보 판단서가 되고 정보 대책서가 되겠습니다. 정책정보 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고하는 것이죠. 민심정보도 정책정보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방적 상황정보라고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 작성할 때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판단됨이라고 하면은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이죠. 예상됨, 단기적으로 비교적 확실하다,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윤곽이 예측된다. 통일 전망대 같은 게 있죠. 이 전망대에 가면은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된다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인 것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정된다는 것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고 우려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징후는 없지만은 최소한 대비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판단에서 이런 순서대로 확실성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순서도 그대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판단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예상됨부터 기억을 하면은 예단이 되죠. 전장, 추추, 우대가 되겠습니다. 예단을 판매하는 전장은 전매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추는 추신수를 의미하죠. 추추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원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원조사 관련해서는 일부 개정이 되었죠.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신원조사의 대상자가 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충성심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충성, 신뢰, 성실성까지 파악한다 이렇게 성질성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성질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성심과 신뢰성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충신을 찾기 위해서 신원조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상을 환정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죠. 절차는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신원조사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장이 과거에는 직권으로 신원조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직권으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관계기관의 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국정원장은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도 위탁을 받으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국정원장은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사람을 관계기관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보안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게 되겠죠. 신원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자도 일부 변경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임용 예정자인데 여기서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한정되고 있고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직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문자를 암기하면 공비, 보, 장직이 되는 것이죠. 이전 규정에서는 정부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 임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빠졌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집시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모여야 집회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혼자 사는 것은 집회나 시위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공동 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집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를 위해서 대기하는 모임은 준비 단계일 뿐 집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회 장소가 사전에 봉쇄가 되니까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무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회가 아니어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옥내 집회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지만은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하겠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죠. 시위라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의를 하면은 시위라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행진을 하거나 혹은 위력 가시를 해야 됩니다. 시위라고 하면은 시라는 것은 자기가 본다는 뜻도 있지만은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죠. 위가 위력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위력 가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위력 가시를 보여주는 것은 장소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시위에 대해서는 장소적인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위는 넓은 의미의 집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회의 개념이 시위보다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위는 집회 시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고 금지할 수도 없죠. 다만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는 있겠습니다. 플래시몹이라고 있죠. 불특정 다수가 짧은 시간에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고 바로 흩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도 미신고 집회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장례를 하다가 추모의 범위를 넘어서 어떤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이것은 시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최자 등에 대해서 보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집회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서, 단체도 가능합니다. 주관자에게 실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 아래에 주관자가 있습니다. 주관자에게 실행을 위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관자는 이 범위에서 주최자로 보게 되겠습니다. 주최자는 질서 유지인을 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서 유지인은 만 1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질서 유지인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8세 나이에 대해서는 18세 처가 영계음질로 경보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영계음질 할 때 질이 질서 유지인이 되겠습니다. 연합단체 집행위원장을 대신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보통 주최자가 됩니다. 이는 공동대표와 공모해서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구호와 노래를 제창했다. 이런 것은 주최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집회 시위에 주최자는 될 수가 있지만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 관한 집회 시위를 열었다면은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최자와 주관자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보안 업무에서 공작의 주관자라고 나옵니다. 이때의 주관자는 공작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해야 되는데 방해 금지가 있죠.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주최자는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관할 경찰 관서에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군인, 검사, 경찰관이 만약에 방해를 했다면 가중처벌 되는데, 이때는 목적범이 아니죠. 그냥 방해를 하는 것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방해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에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군인, 검사, 경찰관, 여기서 틀린 질문으로 소방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죠. 5년 이하 징역이고 벌금형은 없겠습니다. 집시법에서 보면은 보통 벌금형이 좀 낮습니다. 옛날에 만든 규정을 최근에도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1년 징역에 100만 원 벌금이 나오죠. 6개월 징역이면은 50만 원 벌금,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도 3년 이하 징역에 3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정인의 참가 배제가 가능한데 주최자 및 질서 유지인, 일반인은 안 됩니다. 그 시위에 참가한 일반인이 특정인의 참가 배제를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주최자나 질서 유지인이 특정한 사람, 단체에 대해서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자에 대해서는 안 되죠.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신분증을 제시하고 완장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이나 기자가 참가 배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집회 시위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 통보를 받더라도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출입은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보를 입고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옥내 집회에는 긴급한 경우나 경지법에 의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법에 의해서 출입도 가능하겠습니다.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는 이 시간이 가장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되었죠.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신고서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입니다.
계산해보면 한 30일 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제출하게 되면 접수증은 즉시 바로 발부를 해주게 되어 있고, 금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48시간 이내는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가 되는 것이죠. 집회 시작 전 48시간이 아닙니다. 위에 것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시간적으로 보면 집회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내게 되면 접수증은 바로 주게 되니까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집회 시작하기 전에 금지가 되든지 혹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접수한 지 12시간 이내에 보완 통보서를 줘야 되고, 또 보완 통보서를 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금지 통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상급 관청에 10일 내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상급 관청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경찰학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처분을 내린 그 관청에다가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상급 관청에다 하는 경우는 집시법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집회 시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받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의도대로 안 되니까 집회 시위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금지해버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더 열받으니까 상급 관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열받는다고 할 때 10일이 나오는 것이죠.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24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재결서 발송하는 시간까지가 24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원래 예정했던 대로 하면 되지만은 시간을 놓쳐서 예정된 시간에 할 수 없게 된다면은 새로운 집회를 할 때는 24시간 전에만 신고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집회를 할 때는 48시간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이의신청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집회를 할 때는 24시간 전에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죠. 24시간 전에만 신고를 하면 되고, 또 집회 시위 장소나 시간이 중복이 됐을 때는 먼저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신고된 집회는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할 수 있게 된 그 집회를 예정된 시간에 하지를 못하고 만약에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집회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해줘야 같은 시간 장소에 뒤에 신고를 했던 그 주최자가 집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이 철회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은 과태료 100만 원이 물리는 것이죠. 이때도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면은 대체로 다 24시간이 나오죠. 24시간 다 24시간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 최초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48시간이고 집회를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도 48시간, 이때가 48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완 통보서 낼 때 보완 통보서가 12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보완 10일에 거는 것입니다. 12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4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도스를 보면 48회니까 48회 개장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8회 개장하지 마라. 이때도 48이 되겠습니다. 보안 12가 되고 금지 통보에 열받아서 10일 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상부에다가 이의신청해 버리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은 48이 클로즈 됐습니다. 48이 오픈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죠. 집회 시위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은 신고 등은, 신고서는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되죠. 장소가 2개 경찰서에 접하게 되면은 그보다 상위 간서인 시도청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또 2개 시도 경찰청 관할에 속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경찰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배자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신고서 보완은 미비사항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의 기한으로 보완 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12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의미고, 상대방은 24시간 내에 보완을 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보완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도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틀린 지문으로 질서유지인이 나오는데, 질서유지인은 이러한 서면 통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서유지인이 나오는 것은 그 집회 현장에서만 나오거든요. 지금은 집회가 개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수 유전이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보안 통고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 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라든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것이지 집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금지 제한 통고가 있는데 금지 사유는 제5조 1항,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금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시위 금지 시간에 해당된다. 집회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헌재 결정에 의해서 집회는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시위는 밤 12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했던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금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겠다. 금지 통고할 수 있겠죠. 보안 통고를 했는데 보완하지 않는다.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집회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분할해서 집회를 좀 하시라.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죠. 이때는 뒤에 접수된 신고를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경찰 관서에서 판단해서 두 집회가 충돌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뒤에 접수된 신고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먼저 접수한 주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한 주체자는 집회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서장에게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통지 안 했다 그래서 처벌조항은 없어요. 다만 철회할 때는 미리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제출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리게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 신고에 있어서는 그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철회를 할 때는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철회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집회가 중복이 되어서 뒤에 접수된 신고를 금지를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집회의 주최자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철회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관할서장은 뒤에 주최자에게 바로 통지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뒤에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일시를 새로 정해서 개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전에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최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집회 시위 장소 주변에 주거나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 보호 요청을 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는 주학군이 되겠습니다. 주학군이 시설 보호 요청을 한 경우에는 금지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일반적인 도로는 아니겠죠. 그러한 도로에서 교통소통에 필요할 때는 금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도 질서 유지를 두었다. 그러면은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때에도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가 있으면은 금지도 가능합니다. 교통소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죠. 다시 정리하면 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금지는 할 수 있지만은 질서 유지는 있으면은 금지할 수 없는데 그래도 심각하다면은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지 통보의 기간은 48시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집회 시위가 진행 중에 있다면은 폭행, 협박 등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면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48시간이 지나더라도 금지 통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통고를 할 때는 어떤 시간 제한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통고는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송달은 대리 송달과 유치 송달이 있죠. 대리 송달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와 또 개인인 경우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체인 경우는 사무소의 직원, 다른 직원이겠죠. 사무소 건물의 관리인 또 건물 소재지의 통반장에게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세대주나 가족 중에 성년자에게 줄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소재지 통반장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재지나 통반장에게 주는 경우는 단체나 개인이나 공통되죠. 하지만 이제 단체는 사무소 직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치 송달은 대리 송달자가 송달을 안 받겠다고 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위치 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효력은 발송 당시가 아니라 송달했을 때 도달되게 되겠습니다. 효도가 되는 것이죠. 이의신청을 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금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받으면은 상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서까지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그 상급 경찰관서장이 되겠죠. 즉시 집회시위 금지한 그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답변서를 내라 이렇게 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기를 했다면은 원래의 그 경찰관서장에게 제기일 내용을 즉시 알려줘야겠죠. 이의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 혹은 부당하다 그렇게 제기를 됐다면은 애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겠죠. 다만 이의신청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24시간 전에만 신고를 하면은 바로 개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었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에서는 금지가 되는데 이때 100m를 왜 100m로 했냐고 국회에서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을 던졌을 때 돌이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100m랍니다. 그래서 100m 이내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부 요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앞에서 100m 이내에는 무조건 하고 집회가 금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래 이제 기관들은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 자,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 기관 모두에 공통되는 내용이고 또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 또 법원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대규모로 확산 우려가 없다. 국무총리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 해당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도 대체로 보면 공통이 됩니다. 국회 활동을 방해한다 하는 것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경우도 법원이니까 뭐 재판 나오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공통적으로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다만 이제 외교기관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가 조금 특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교기관에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 부분이 하나 더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외교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 조금 더 많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서유지선이나 확성기 등 사용제한, 해산 절차에 대해서는 경비경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집회금지 해산은 잠재적인 위험만으로는 부족하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서울 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싼 일이 있었죠. 일반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 폭력 시위가 적은 시간대라든지 출퇴근 시간대라도 일부 해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면적으로 통행을 제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았죠. 여기 서울광장 주변을 보면은 뭐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미신고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미신고 집회 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그 집회 시위가 중간에 변질이 되거나 끝난 다음에 새로운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는 말합니다. 변질이 됐다고 보려고 하면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변질이 된 것이죠. 변질된 그 집회는 미신고 집회가 되는 것이고, 앞에 집회가 끝나고 그 기회에 새로운 집회를 또 한다면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집회를 한다면은 미신고 집회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좀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세세한 그 동일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경찰학 개론에서는 너무 세세한 것들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삭제를 하면서 이 내용은 미처 삭제를 못했습니다.
외부 출입이 통제된 회사 구내 5개 주차장에서 하는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부 출입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이죠. 그런 회사 구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옥내 집회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고하고 옥외 집회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경비경찰 설명할 때 소개를 했던 판례인데, 신고가 이미 돼 있는 그 한 개 차로에서 15분간 행진하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연좌를 했다고 해서 이것은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우회로가 없는 도로에서 진행 방향 3개 차로 모두를 점거를 해버렸다. 그것은 집시법이 아니라 형법상의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꽃마차 대신에 상해나 만장을 사용했다. 이 정도는 현저한 신고 범위 일탈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 1별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열린 음악회로 했지만은 미군의 환경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그런 집회라면은 이것은 예술 침묵 오라에 관한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화경찰과 체증이 되겠습니다. 대화경찰은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죠. 대화경찰은 집회시 참가자들과 경찰, 시민들 간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사복을 입고 비공개로 수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대화경찰이라는 조끼를 입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경찰은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불만이나 요구도 청취를 해서 이들의 기본권과 또 집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찰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집회가 끝난다면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체증 활동은 근거는 경조법이나 경제법에 의하는데 또 형사법상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여기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집시법상에는 체증 활동에 대한 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체증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유리한 유치를 선점해야겠죠. 피랍이라든가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